저희 10주차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차 때 교수님이 피드백 주신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PPT 만들 때 페이지에 숫자 달아야 되고 영상도 삽입해야 하고 중요한 글씨는 밑줄 같은 걸로 강조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아정신의학 학지사 홍강이 외 이 책 꼭 읽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PPT 만들 때 실제 증상 사진도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각자 주제 맡아서 자료조사 했는데 이 조사한 거 간단하게 발표할 시간 가질 건데 혹시 먼저 발표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스트로크 검사와 부모 훈련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스트로크 검사에 대해 얘기하자면 아동 청소년의 신경심리학적 이상 소견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의 하나로 가장 흔히 사용된 것은 연속수행 검사입니다. 연속수행 검사는 표적 자극에 대한 주의 지속성, 충동성과 주의 산만성을 평가하므로 주로 ADHD의 진단과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연속수행 검사만으로는 ADHD의 신경심리학적 이상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트로크 검사, 아동 새성로 검사, 위스콘스 카드 분류 검사와 같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아동 청소년의 실행 기능을 측정하는 검사가 함께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스트로크 검사는 억제 과정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검사는 단어 읽기, 색상 명명하기, 읽기 반응 억제하고 색상 이름 말하기 순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과제에 대한 반응 시간이 주의에 따라 달라지는 간섭과 촉진 현상을 스트롭 효과라고 하는데 이 스트롭 효과가 나타나는 스트롭 검사는 단어의 색과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건에서 자동화된 반응을 억제하고 글자의 색상을 말해야 하는 검사입니다. 스트롭 효과는 스트롭 간섭 효과와 스트롭 촉진 효과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스트롭 간섭 효과는 자극에 대한 무의식적 자동적 주의 때문에 정보를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현상으로 단어와 잉크 색상의 이미지적 관계로 인해 일어나는 의미적 간섭 때문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하나의 자극에 대한 언어 구성 요소와 지각 구성 요소에서 파생된 정보가 충돌을 일으키며 익숙해진 경향성에 반하는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주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반면 스트롭 촉진 효과는 색깔 단어와 단어의 색이 일치하는 경우에 색을 말할 때 시간이 더 적게 걸리는 현상으로 효과의 크기가 간섭보다 작아서 나타나는 의미적 촉진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트롭 검사를 통해 특정한 대상의 주의를 집중하는 선택적 주의, 인지적 유연성, 처리 속도 및 실행 기능 등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 훈련의 주요 접근 방식은 행동관리 기법의 중점을 주로 이룬다고 합니다. 부모 훈련은 일반적으로 개별보다는 그룹 장면에서 행동 문제와 관련된 숙제를 주고 아동의 행동 문제를 다루는 기법들을 가르치고 연습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행동 전략은 사회학습 이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훈련은 학교 상담가, 심리학자, 교사들과 함께 행동 전략을 교수하는 임상적 행동 중재 전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 훈련을 구성하는 훈련 기법은 전형적으로 8회에서 16회기 정도의 기간 동안 실시된다고 합니다. 부모 훈련의 회기 순서는 총 15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에 사진을 첨부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ADHD 아동을 둔 부모는 긍정적인 학습 환경 만들기, 아동의 행동에 효과적으로 반응하기, 칭찬하기, 적극적인 무시하기, 즉각적 징벌, 분명하고 단호한 지시 내리기,
점진적인 행동을 수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발표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아동 색성로 검사랑 감각통화 치료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선 아동 색성로 검사는 약자로 CCT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동 색성로 검사는 문화 및 언어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선로읽기 검사의 수정과 보완을 위해 개발된 검사인데요. 제가 조사된 논문 연구 중 하나인 한국판 아동 색성로 검사의 표준화 연구에 따르면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5세에서 15세 정상 아동 780명에게 이 연구를 실시를 해서 정상적 규준과 연령별 변인들에 대한 표준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건 아동색 선로 검사는 그 TMT라는 성인용 선로 읽기 검사에서 파생된 아동용 선로 읽기 검사와 달리 문화의 영향을 받고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알파벳 대신에 그 색으로 자극을 정해서 아동에게 사용하는 것인데요. 왜 색으로 결정했냐면 유아기 때부터 획득한 인지 능력이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고 안전한 연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존의 알파벳이 아닌 색으로 결정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인용 성로 검사는 A형과 B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A형은 지면 위에 불규칙적으로 배열된 숫자들을 순서대로 선을 그어 연결시키는 검사이고 주의 지속력과 정신운동을 요구하며 측정합니다. 반대로 B형의 검사는 숫자와 문자를 번갈아 순서대로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 전환과 집중력, 즉시 기억력, 숫자와 문자에 대한 즉시 재인식이 요구되어 측정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인용 선로읽기에서 파생된 아동용 선로읽기 검사는 비용과 소요 시간이 적고 뇌 손상에 민감한 선별도구로 정신과 환자 인지기능 등 기능평가와 전두엽 손상 환자 진단평가에 활용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는데 각 사람별로 교육 경험 여부와 경도의 뇌 손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변별력이 낮아진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까 허윤진 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트록 검사가 아동용 색선로 검사에서 전두엽에서 담당하는 억제 과정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관련이 깊다는 연구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고 연령별로 규준을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동용 색선로 검사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오류는 낮아지는 상관관계를 보이고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완성 시간은 짧아지고 오류수는 감소합니다. 또 CCTT2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더욱 많고 틀리며 성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발견했고 그리고 감각통합은 아직 자료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많이는 조사를 못했고 이따 오후까지 더 추가해서 보내드릴 건데 우선 조사한 건 행동 이론과 뇌를 연결하는 것을 감각통합이라고 합니다. 감각에는 근위감각과 그리고 고유 수용성 감각 그리고 촉각이 있는데 그 전전계 기능 이상에서는 놀이 활동을 싫어하는 아이들 그리고 항상 늘어지고 지쳐있는 아이들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둔한 아이들 신체 인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근육과 소근육의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아이들 줄 따라 읽기와 같이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시선이 어려운 아이들 그리고 고유계의 기능 이상이 나타나서 연필이나 크레용을 너무 헐겁게 잡거나 너무 세게 잡아서 부러지는 아이들 의자나 책상 등 구부정하게 자세를 취하고 앉아있는 아이들, 스스로 옷을 입고 걷는 것을 힘들어하는 아이들, 그리고 촉각계의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가벼운 접촉을 하거나 예상될 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 모래놀이나 손가락놀이 등 이런 손으로 무언가를 만지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들, 보지 않으면 어느 곳을 만지고 보는지 잘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
정밀한 소근육이 덜 발달된 아이들이 감각통합 치료를 받습니다. 감각통합의 원리는 놀이가 정말 중요한데 아동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목적 있고 의미 있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학습이 아닌 놀이를 통한 활동을 통해서 뇌의 신경학적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감각통합 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발표하실 분.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CNT 검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선 CNT 검사는 전사나 신경 인지 기능 검사이고, 그 CNT 검사는 주로 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시행되는 검사인데, 환자의 인지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 그 양적으로 측정하여 개인 간의 비교, 그리고 개인 내의 비교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그리고 CNT 검사의 방법은 우선 검사자의 주변 환경을 조용하고 편안하게 환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검사를 시작하고, 그다음 환자의 진행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한 후에 프로그램에 따라 인지 기능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다음 검사의 지시문이 화면에 문자로 표시되고, 그다음 동시에 음성으로도 안내를 합니다. 네, 그리고 검사 내용에는 숫자 따라하기 검사, 시각 단기 기억 검사, 그다음 조건 언어 지속 검사, 그리고 표준 도형 지능 검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CNT 검사 체크리스트도 검사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그런 방식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발표하실 분.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CAT 검사와 모자 인지적 행동적 변화를 조사했는데요. CAT 검사는 종합 주의력 검사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의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의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합 주의력 검사 CAT를 통해 이러한 주의력을 검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CAT 검사 유형에는 단순 선택 주의력, 억제 지속 주의력, 간섭 선택 주의력, 분할 주의력, 작업 기억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대상에는 공부 또는 놀이 등을 오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상자, 간단한 일도 끝내지 못하는 대상자, 숙제를 하기 싫어하는 대상자,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대상자, 외부 자극이 있는 경우,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 지나치게 행동이 산만한 경우, 그다음에 지나치게 말이 많은 경우, 차분히 앉아있지 못하는 경우, 공공장소에서 계속 소란스러운 경우, 다른 사람들을 방해 및 참견하는 경우가 있고, 모자 인지적 행동적 변화에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활동 증상, 치료 전과 치료 후 모자 상호 행동과 인지적 증상, 행동적 증상 등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상호 행동에서는 과제 수행 단계에서만 치료 후 아동과 어머니의 부정적 공격 행동이 감소되었고, 인지적 증상을 연속 수행 과제로 평가한 결과 치료 전에 비해 치료 후 오류 수가 감소되었고, 기본적인 지각력을 평가하는 민감도가 증가되었으며, 충동적인 반응 성향을 평가하는 반응 결정 기준은 감소하는 경향만 나타나였습니다. 그리고 행동적 증상은 어머니가 평정한 결과 과잉 행동성 활동과 가정 상황의 문제 행동이 감소되었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발표하실 분.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약물 반감기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그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약물에 대해서 일단 소개하겠습니다. 이 약물은 제일 흔히 사용되는 약물이고 주의사항은 심장 문제가 있는 소아, 청소년, 성인에게 이 약을 투여 시 돌연사,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대한 심장 문제가 있는 경우 투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으로는 흔한 부작용으로는 두통, 불면증, 식욕 감소, 구강 건조, 오심이 오고 일반적 부작용은 사용자의 1에서 10%에서 보고되는 선이고 정신신경계, 대사 및 영양장애, 눈, 시야 흐림, 귀 및 미로장애, 현기증이 나고 호흡기계, 비인두형 기침, 피부 및 다한증, 피부 발진, 떨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토목세틴, 이 약의 주의사항은 자살과 관련된 생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가 이 약을 복용하는 중에 성장 및 발달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약입니다. 부작용으로는 두통, 불면, 졸림, 다한증, 구강 건조, 오심, 식욕 부진 등이 나타나고 혈압 증가, 빈맥, 피로감, 어지러움, 우울증 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클로니딘이라는 약은 주의사항은 저혈압, 섬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 치료제 또는 혈압이나 심박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들한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부작용으로는 졸림, 두통, 피로, 일시적인 피부 발진, 가려움, 구강 건조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타 약물로는 이미프라민, 아미트리틸린 그런 약들이 있고 이 약들의 반감기는 페틸페니데이트의 약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숙박형 8시간 지속 서방형, 12시간 지속 서방형인데 숙박형 8시간짜리는 6세 이상 소아 청소년이 복용을 하고 12시간 지속은 6에서 65세 소아 및 성인이 다 복용할 수 있습니다. 아토목세틴은 6세 이상 소아 및 성인, 클로니딘은 6에서 17세 소아 청소년들이 하고 페틸페니데이트는 제 숙박형은 1일 2회 아침, 점심 그 이외 시간 지속은 1일 1회 아침에 먹습니다. 나머지도 1일 2회, 1일 1회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먹고 클로니드는 1일 2회 아침, 취침 전에 먹습니다. 이 약들의 부작용은 페닐페니데이트와 아토목세틴은 비슷한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불면증, 식욕저하, 두통, 복통, 어지러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불면증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녁을 피해 아침, 점심을 복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네. 다음 발표하실 분.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ADS 주의력 결핍 검사와 연령별 범주 기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먼저 ADS는 신민석 등에 의해 개발 및 표준화 연구가 되어 각 연령별 기준을 확립한 한국 최초의 자동화된 주의력 장애 진단 시스템으로서 현재 임상 장면에서 주의력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5세에서 15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CPT들에 비해 여러 가지 반응 패턴들을 통해 주의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자극과 비자극이 혼합되어 제시되고 피검자는 자극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각 자극, 청각 자극에 대하여 각각 15분간의 테스트를 마치면 4가지 지표값들,
누락 횟수, 오경보 횟수, 반응 시간의 평균, 반응 시간의 표준 편차 값들이 측정이 됩니다. 부가적으로 자극에 대한 민감성 및 충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민감도 지수와 반응 기준도 계산이 됩니다. 각 아동 청소년이 수행한 결과는 동일한 연령의 정상 집단으로부터 상출된 기준에 입각하여 평가치로 변환되며 이를 근거로 주의력 장애 여부가 진단됩니다. 그리고 연령 범주 기준으로는 소아, 청소년, 성인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소아의 주요 증상으로는 과잉 행동, 부주의, 자리에 앉아있지 못함, 차례를 기다리지 못함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과잉 행동이 덜 흔하게 나타남, 만지작거림, 내적인 신경 과민, 자불안석, 참을성 부종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은 과잉 행동이 더 감소하고 부주의와 자불안석, 충동성, 우울장애, 불안장애 동반, 계획 세우거나 완수하지 못함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과잉 행동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청소년은 충동성, 성인은 주의력 결핍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발표자분. 저는 ADHD DSM-5 그 진단 기준에서 성인이랑 소아랑 다른 부분을 조사했는데 성인기의 평가 시기에는 아동 및 청소년과는 다른 양상으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하고 환자의 가정,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포괄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대상의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통해 ADHD 의심 학생이 우선 선별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은 ADHD와 관련해서 자신의 감정과 약점을 정확하게 보고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사람들의 우려에 대해 비난하는 경향이 있기에 수집한 정보가 증상과 순상 파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자기 보고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첫째, 자기 보고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선별의 1차 수단으로 내부 정신장애 측정에 있어서 성인의 보고보다 더 타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ADHD 청소년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일 때 부모나 교사가 알지 못하거나 말하지 않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어른들이 모르는 위험한 경험을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진단과 치료 계획에서 중요합니다. 셋째, 개별 면담 과정을 통해 존중감을 보여줌으로써 이후의 의사결정 및 치료 과정에 필요한 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 구축은 청소년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넷째, 아동의 관점을 이해함으로써 치료에 대한 수용 또는 저항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ADHD 증상을 진단할 때 단순히 과잉행동 충동성의 9개 기준에 해당되는 증상의 수만을 고려하기보다 과잉행동 증상과 충동성 증상을 구별하여 고려하는 것이 청소년의 ADHD 증상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9개의 증상 중 6개 이상이 적어도 6개월 동안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고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활동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지속되어야 하고 청소년이나 성인의 경우 적어도 5가지 증상을 만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진단 기준은 부주의랑 과잉행동 충동성 2개로 나눌 수 있는데 부주의는 17세 이하는 6가지 이상, 17세 이상은 6가지 이상, 17세 이하는 5가지 이상 아래 특성을 만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주의에는 세부적인 일에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부주의한 실수가 많다. 수업, 독서, 대화 중 집중의 유지가 어렵다. 타인이 말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식, 운성, 학업, 자율 등 임무 완수를 하지 못한다. 지속적 정신적 노력이 요구되는 일을 힘들어하고 외부 자극에 쉽게 산만해진다. 필요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린다. 활동을 체계화하지 못한다. 과잉행동 충동성에는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툭툭 두드리기, 몸을 움지락거리기, 앉아있도록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리 이탈하기, 끊임없이 지나치게 활동하기, 여가 활동에 조용히 참여하거나 놀지 못하는 것, 마치 자동차에 쫓기는 것처럼 행동하기,
종종 지나치게 수다스럽게 말하기,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성급하게 대답하기,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기,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간섭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이제 다음 피드백 때 발표하실 분 정해야 되는데 제 카톡으로 사다리 타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해드릴게요. 저희 다음 발표자분 누구신가요? 저예요. 그럼 다음 피드백 때 발표하실 분은 유건아 네. 학우분입니다. 저희 그리고 방금 간단하게 발표한 거 그 회의록 작성해야 되니까 임소정 님한테 발표한 내용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다음번에 자료 조사해야 되는 거는 교수님께서 피드백 주시면 그때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PPT를 만들어서 또 수정해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음, 저희 수요일 날 피드백 받으니까 그 전까지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 주말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주말이요? 네, 제가 다음 주에 그 어디를 가서 아, 네. 주말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 주말까지 PPT 수정해서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그 PPT에 그 실제 증상 사진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진은 각자 조사한 내용 있잖아요. 이 조사한 내용에 관련된 증상이나 사진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주말에 PPT 만드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말까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저희 그 약물 조사하신 분 누구죠? 네, 접니다. 그 혹시 관련 동영상도 찾으셨나요? 아니, 찾긴 했는데, 네. 유튜브 같은 데나 뭐 구글에 검색해봤는데, 그 의사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그냥 약물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영상밖에 없고, 네. 딱히 약물을 보여주거나 뭐 약물을 복용한 아이의 뭐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런 걸 좀 찾기 힘들더라고요. 아, 그럼 혹시 그 찾으신 동영상이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근데 한번 네. 링크 아까 아, 자료 보낸 거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영상을
교수님께서 편집해서 올리라 하셨거든요. 아, 네. 제가 한번 그 동영상 봐보고 네? 괜찮으면 네. 봐보고 혹시 다른 영상 더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이렇게 이번 주차 할 얘기는 다 했는데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있으신가요? 저 발표할 때 그 네. 그냥 오늘 회의 한 거에 대해서만 발표하면 되나요? 그 저희 회의록 작성해 주신 거 그거 발표하면 되고 그리고 네. PPT 작성한 것도 그냥 발표해 주시면 수정한 돼요. 것만 발표하면 되나요?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또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근데 저희 그 구글 클래스에 저희 조는 14주차 때 발표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저 이거 발표 영상을 녹화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이건 언제까지 올리는 거예요? 13주차 때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11주차 때 다 올려야 되나?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아, 그러면 제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발표 당일은 프로젝트 실습 과정이랑 어려웠던 점 또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얘기할 게 있나? 영상 찾은 거 있으면 그냥 카톡에 보내면 되나요? 네. 네. 저희 그 영상 있잖아요. 그거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데 혹시 영상 편집하는 방법 아시는 분 계신가요? 발표 영상이요? 아니요. 그 막 관련 동영상이나 이런 거 올릴 때. 음, 편집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영상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네네. 저희 한 5분 남았는데 또 얘기할 게 있을까요? 저희 그 자료조사 한 거 관련해서 사진 찾는 거, 그거 사진 그 파일에다가 다시 첨부해가지고 올리면 되는 건가요? 어떤 게 편하세요? 사진만 따로 보내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다시
내용이랑 같이 해서 보내는 게 편하세요? 그냥 파일 이름의 내용, 그 내용 써서 보내면 될 것 같은데요. 사진만 따로 네. 그러면 사진만 따로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네. 네. 아, 제가 그리고 그 ADHD 부모 교육 관련 자료를 하나 찾았거든요.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이거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이것도 PPT 만들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내용 그 관련 조사한 거 여기도 몇 개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만드실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따가 회의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네. 아, 그리고 그 PPT 만들 때 한 슬라이드 안에 설명이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저희 슬라이드 수는 없다고 하셔가지고 많아도 되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얘기할 게 있을까요? 한 2분 남았는데. 제가 방금 그 관련 자료 보냈는데 회의 끝나고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제가 그 감각통합 그 자료 정리하다가 아주 많이 못 찾아서 이따 추가로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그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치료 방안이랑 이런 거 다 첨부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저도 그 부모 훈련에 관해서 더 조사해 보니까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추가해서 오늘 안에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저희 10주차 회의 여기서 마칠까요? 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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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